근육 토크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호통 판사님 아세요? 호통 판사님 아시죠? 그 소년법에 이렇게 재판을 하셨던 분이신데 왜 보통 보면 판결문을 이렇게 읽어만 가시는데 이 판사님은 이놈하시잖아요. 근데 이놈하는 내용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내지 못한 어리석음 혹은 무지함 혹은 가혹함들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려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나누지 못했던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판사님 한동안 되게 핫이슈였는데 기억나시죠? 네, 나실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하는 것처럼 분명 이유가 그 사람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 원인을 범죄의 직접적인 영향만이 아닌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문학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데요. 오늘 모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시는 분입니다. 분명 듣기에는 법 그러면 딱딱하잖아요. 그죠? 전 너무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시를 쓰신대요.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살짝 봤는데 옷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법관이 시인이 되고 시인이 법관이 되는, 판결문이 시가 되고 시가 판결문이 되는 세상을 희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경북대학교 최영복 교수님을 모시고 그에 져서 나는 태양 때문에 그를 죽였다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최영복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네, 여기 교수님을 좋아하는 손종남님께서 미리 이쪽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 예쁜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먼 걸음 하셨지 않았을까, 차도 막혔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교수님 직접 한번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이미 오래전부터 교분을 나누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반적으로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형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잠깐만 돌려주세요. 마이크 이상이 생겼는지 가져가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아직 안 되셨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분명히 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금방. 그리고 시를 쓰셨더라고요. 시 제목이 보니까 무 한 뼘 배추 한 뼘. 배추 두 뼘. 두 뼘 죄송합니다. 예, 두 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으신다 하셨고 복장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님의 삶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문득 궁금하고 오신 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삶 조금만 보여주세요. 네. 저는 태어나기로는 지금 성서공단 안에 망정이라는 시골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태어났고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고 도시에 살면서도 이제 늘상 자연과 사는 삶을 이제 동경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시골 촌놈이 이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는 아내와 같이 이제 먼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가는 유학길이 신혼여행이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또 공부는 좀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분야입니다만은 EU법, 유럽 연합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럽의 학문, 서양의 학문을 공부를 하고 이제까지 가르쳤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우리 것에 대한 관심, 전통적인 것으로 이제 관심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활한복을 일상복이자 공식적인 복장으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어떤 가치와 전통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남의 것, 뭔가 유럽적인 것, 그것이 세련된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우리가 우리 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수용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이 우선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몇 년 전부터 생활한복을 입고
팔공산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학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수영 교수님 제가 서양 것을 오늘 입고 와가지고 괜찮을까요, 교수님? 아, 그리고 서양에서 학문을 하셨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그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을 루틴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찌됐든 멋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문득 그 프랑스에서 다 다녀오셨다 하시니까. 우리 여기 프랑스어 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은데 뭐 불어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Bonsoir tout le monde, enchanté. 네, 프랑스 다녀오신 거 맞네요. 네, 네,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어를 박사학위가 있다는 사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MC로서 여기서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책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오늘 저자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까 말한 득변 아니고 그죠? 앞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나는 태양 때문에 그를 죽였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태양 때문에 죽였다라는 이 문구를 기억하는 분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썼는지 책 제목인지 기억은 안 나도 저거 어디서 봤는데 하실 텐데 이 책으로 글을 쓰셨는데 이 책은 법으로 읽는 고전 인문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법과 문학을 연결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동기로 쓰셨는지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극히 개인적이자 현실적인 이유는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 학생들이 온통 변호사 시험에 매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 전공을 강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역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로서 바깥서 내야 되고 가만히 쉬고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시대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학과 법학을 한번 결합시켜보자. 예전에 이제 저희들을 가르친 은사님 세대의 장경학 교수님이라고 민법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분이 법률춘행전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을 이제 대학과 대학원 시절에 사서 읽어보고는 그냥 이런 시도를 하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40대 중후반부터 제가 어줍잖게도 이제 시를 쓰고 시작을 하고 이제 문단에 데뷔를 하면서부터 많은 이제 시인 작가들과 교류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문학성은 고도로 뛰어난데 법적인 사고 이게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작가들은 법을 분석할 수 없지만은 법학자로서 시인 작가는 법의 시각에서 문학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법과 문학 내지는 법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한번 개척을 해보자. 그런 나름의 어떤 학문적인 이 목표 아래 이제 법문학을 이제 계속 법과 문학을 이제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해방 이후에 법정에서 필요를 겪은 문학 작품들을 먼저 분석한 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한티제에서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두 번째 법문학 텍스트로 발간한 것이 이번에는 이제 나는 태양 때문에 그를 죽였다 이 책이 되게 됐습니다. 네, 모기가 물어서 잠시 네, 죄송합니다. 집중력이 잠시 떨어졌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런 마음이 책을 저는 사실 읽으면서 그대로 느껴졌었거든요. 이게 교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절실함? 사명감?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디를 보면 두 개의 전문이 함께 합쳐졌을 때 예를 들면 법의학 전문 이렇게처럼 그 두 가지를 모두 전문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명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는 크게 두 부분인데 앞부분은 왜 법문학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뒤에는 법 전문가 입장에서 고전 8편을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신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먼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법문학이 필요한 이유, 시적 정의에 대한 개념, 그런 논지들을 벌써 볼 텐데요. 책머리 첫 문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학의 감성은 불필요한 감정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인이기도 하면서 교수님은 근본적으로 법의 감성을
더해서 사실을 넘어선 진실에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법문학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살짝 맛을 보여준다 생각하시고 왜 법문학인가? 법문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법문학은 그 법학 내지는 법적인 시각에서 문학을 이해하는 학문 분야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머리말 이제 앞에서 이제 첫 문장을 인용을 하셨습니다만은 법학에서 감성 내지는 감정은 불필요한가? 감성은 불필요한 감정인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에 심심찮게 우리 대통령도 법률가죠.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법률가입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 번은 도대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한 번은 미꾸라지 같아요. 너무나 똑똑한데 나와 같이 친구가 된다? 내가 만일 저들 앞에서 그들이 검사하고 내가 형사용의자로서 형사범죄 용의자로서 심문을 받는다? 어떨 것 같습니까? 미치겠죠. 한 명은 투박해가지고 완전히 속이 턱턱 막히려갖고 한 명은 너무 법률 기술자 같아가지고 도저히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연민, 소수자에 대한 어떤 연대, 유대, 그들이 겪는 어떤 고통에 대한 그런 이해가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법학자로서 오랜 시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특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교수와 학생들이 온통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변시에 합격할까? 어떻게 하면 유능한 법률가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유능한 법률가의 전제사항이 뭔가 하면은 실정법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이성에 기반을 둔 실정법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사실 오로지 이성적이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든 가족간의 관계, 친구간의 관계에서 너무나 이성적인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오랜 시간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분히 내면의 고통과 정서적인 면에 대한 감성을 이해하고 그 감성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어떤 법률가라 하면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그런 냉혈한적인 어떤 법률가를 상정하거든요. 과연 그들이 유능한가, 똑똑한가 라는 어떤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법학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문학의 바탕을 둬야 된다. 문학적인 이 상상력, 공상의 바탕을 둔 좀 추상적인 관념이라 할지라도 그를 바탕에 두고 법학이라는 아주 이성과 합리의 바탕을 둔 그런 지식이 겸비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공상과 상상에 능한 그런 법률가,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시인이 되고 시인이 판사가 되는 그런 법률가 상을 제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시적정이라는 걸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상 법이라는 건 팩트를 사실을 가리는 문제잖아요. 물론 이제 사실 안에 있는 진실을 찾아야 하는데 전 책을 읽으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체킹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셔서 질문을 갑작스럽게 드려보는데요. 팩트를 가려야 해요. 진실은 사실상은 모두에게 각자만큼의 진실이 존재하지 하나의 진실이 존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실은 하나여야 되죠. 하나여야 하지만 보는 진실이 다 각자가 다른 것이죠. 그러면 팩트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 팩트를 가려서 진실에 근접해야 되는 이 법이 상상력을 가진다면 도대체 이 상상력의 한계는 어디여야 하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우리 일반 형사법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법률가들은 딱 이제 이 조문을 대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주 복잡하게 작동을 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은 어떤 존재이지? 사람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중간적인 사람,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인가? 어떤 동기로 죽었을까? 불가피한 상황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팩트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법률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주 사회적인 이슈화된 어떤 범죄, 중대범죄나 흉악범이 되게 되면은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때부터는 인간의 어떤 감정에나 원한과 정오의 바탕을 둔 여론재판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가의 행할 일은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결문을 받아보게 되면은 항시 법원에서 선고한 주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본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건 당사자한테는. 그런데 판결문을 구성을 보게 되면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인 요건과 내용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관계와 이 법문의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잘 모릅니다. 최근 주문만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법률가들은 그와 같은 주문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그 사안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이면들에 대해서 검토한 연후에 그런 연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법적인 규정을 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뜻이겠네요. 네. 그 이면을 파헤쳐가는 그 시선들이 가능한 아주 입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럼요. 상상력으로 네. 해석해도 되겠네요. 법률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공감과 상상력에 능숙해야 된다는 건 뭔가 하면은 그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입장과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무죄를 본다는 그 대전제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단을 하는 순간 이미 법률가로서는 선입견이 작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단을 피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의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나 많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과 친지의 관계, 사회적인 여론, 최종적으로 이것이 정말 사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네.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학적인 감수성에 바탕을 둔 시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네. 그렇게 이해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스토리라는 단어를 또 쓰신 것 네. 같아요. 법에서 스토리라는 게 조금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했었는데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맞다. 문학도 스토리지만 법도 스토리다. 때문에 그 안에 수사법도 들어가고 은유도 들어가는 것이다. 때문에 교수님 생각하셨을 때는 법이라는 정해진 문구 내에서만 탁탁탁탁 걸어서 맞아 아니야 맞아라고 따라져 가는 이것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감성, 이성이 아닌 감성, 이유들 입체화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지신 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시적 정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렇다면 책에서 주로 다루는 얘기는 결국 그거잖아요. 법적 정의와 시적 정의의 차이. 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법적 정의는 우리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에 관한 기준이 있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존엄한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어떤 정의의 개념이 이해한다면은 차별의 철폐가 중요한 겁니다. 평등하게 대우하라. 이것이 대전제가 되는데 법적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정의는 이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이 평등한 대우의 바탕을 두되 법률이라는 것은 규범이고 규범이라는 것은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정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방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법률가들은 대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복종을 해버려요. 오히려 법률가들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패막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률가들이 잘못 이 법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국가 권력의 수호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개인의 인권을 충분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법적 정의는 이와 같은 법률가로 하여금 정의의 관념을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가장 객관적, 합리적, 중립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법적 정의고요. 그런데 이 법적 정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이것이 너무 또 이제 냉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마산 누스밤이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제안한 이 시적 정의를 바탕을 두고 문학적인 상상력과 감수성을 바탕을 두고 이 법적 정의의 관념을 조금 보충하고 보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이렇게 조화롭게 만일 유지가 된다면은 법률가들이 시인이 판사가 되고 판사가 시인이 되는 그런 이상적인 법률가상이
우리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꿈꿉니다. 그건 네, 무슨 그럴 수 있는 판사님 그리고 법조인들이 많다면, 근데 사실 그런 법을 전공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건 각박한 세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서 법까지 되어지는 게 우리 모두의 꿈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법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히 교수님 같으세요. 예, 이제 좀 부드러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훅 넘어가서 작품 얘기를 좀 할까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 한 77페이지 정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고전 8편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풀어내셨어요. 그죠? 네, 제가 한번 책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도 어떤 책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네. 특히 교수님께서 다신 부제가 저는 핵심을 찌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제까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총 8편입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왕의 권리가 내 권리를 가로막을 수는 없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양은 온순한 동물이지만 영국에서는 인간을 잡아먹는다.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해, 그가 만약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심장을 가질 테다. 섹스피어의 자애는 자애로, 자비를 베풀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아니 베풀 자에게는 아니 베푼다. 존 밀턴의 신라관, 타락하는 것은 자유지만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인간을 옳고 바르게 만들었다.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나는 태양 때문에 그를 죽였다. 조지 오웰의 1984,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이언 맥큐언의 칠드런 액트, 수혈 거부와 강제, 무엇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인가. 어디서 한번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죠. 안 읽어봤지만 이름은 아는, 이름은 모르지만 태양은 아는 그런 작품들인데요.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읽은 책들도 좀 있고 이번에 새로 읽은 책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많고 많은 책 중에 이 8권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기준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친숙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 가운데 그 작품이 훌륭한 법률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다면 이 앞서 말씀하신 시적 정의와 이 텍스트로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뽑았을 때는 나름 관점을 어딘가에 넣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8작품 모두에게 같은 관점으로 봤다든가 인문학적으로 풀어내시는 동안, 아니면 마다마다 8작품을 다 더 가중치를 둔 관점이 있다든가, 이 차이나 어떤 관점인지. 가중치를 두는 그런 작품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시적 정의에 부합하는 작품이어야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읽고 공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충분히 여기서 내가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법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읽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쭉 한번 이 텍스트 내용을 읽다 보면은 그동안 대개 문학 작품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충분하게 법률 텍스트로서도 상당히 훌륭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읽고 나면은 새로운 시각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준으로 텍스트를 선정했던 거죠. 네, 저는 사실 이런 말씀 좀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법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인문학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법적인 요소들을 좀 더 많이 제재화시켰지, 이 자체를 법적으로 해석한 책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관점으로 저는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조금 뽑자면, 책을 읽으면서 여성이 좀 많이 등장한다. 네. 그게 수적으로 많이 등장한다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여성이 많이 등장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작품들, 거의 7개의 작품들, 특히 그 중에서 앞부분의 고전들은 여성에게 주권이 주어지진 세대가 아니잖아요. 여성에게 재산권이 주어지지 않은 세대, 그런 세대. 예를 들면 예전에 테스가 여성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안티고네라든가 혹은 베니스 상에 나는 포셔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시절에 여성이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보면 정말 당당히 맞서요. 예를 들면
안티고네라는 첫 번째 작품에 보면 왕인 외삼촌이 두 오빠 중에 반란을 일으킨 동생 오빠, 두 번째 오빠의 죽음을 죽고 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인간의 죽음은 사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란죄라 하여 그 오빠를 흑안줌도 뿌리는 장례 절차도 밟지 못하게 하는데 이 동생 안티고네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해서 결국에는 목숨을 걸고 한 줌의 흙을 뿌려주는 장례를 하잖아요. 그게 과연 가능한가?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이게 정말 목숨 건 일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포셔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보면 본인의 사랑과 그리고 어떤 결혼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친구 우정 사이에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지어 남장을 해서 재판장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보이고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두뇌를 써서 결국에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 핵심이 되거든요. 그 시절의 여성은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수동적이다 못해 어떤 시절에는 사람의 수에서도 사실 제외되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구수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작품들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전적이고 주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궁금한 건 이거예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교수님의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고려가 평상시에 있으셨는지. 우리 인류의 절반이 여성이잖아요. 네. 여성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존재고요. 네. 우리 남성과 여성이 사실 서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릴 때부터 했던 그런 가치관의 신념이기도 하고요. 또 인권법을 제가 공부하면서 제 주된 관심은 우리 사회 제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힘이 없고 약한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법 학자로서 당연히 그동안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 거기에서 약자와 소수자는 누구인가? 상대적으로 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안티고네부터 해서 이제 칠드런 액트까지 남성 중심적으로 서술했다 할지라도 실제 그 뒤에서 핵심적인 역할, 조정자, 중재자, 문제 해결자는 여성이에요. 남성은, 저도 남성이지만은 쉽게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남성은 쉽게 목숨을 던지지 않아요. 아, 네. 하지만 여성은 자기의 온몸과 영혼까지 특정한 가치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요. 그만큼 남성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해타산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하지만은 여성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참 맹목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성이 푸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은 동서양의 고전 속에서 여성의 그와 같은 모습이 묘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티고네의 또 마찬가지죠. 외삼촌이 크로온에 대해서 왕이지 않습니까? 그쵸. 왕이 칙령을 반포를 했는데 그 칙령을 대해서 한 푼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거역하고 저항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게 되는 거죠. 이런 과단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신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아담과 하와라는 소위 말하는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이미 아담은 복종적이고 순응적인 존재이지만은 여성인 하와는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존재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알베르 까미의 이방에서도 여신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이게 혹시라도 잘못 들으시면 이게 남성이 좀 삐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아니시라고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워딩이 아주 이성적이고 강하지만 그 안에 인간의 어떤 평등함, 인간의 따뜻한 감성을 좀 강하게 말씀하시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맞죠, 교수님? 너무 네. 그렇게 부연설만 다 그러실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는 약간 좀 복합적인 사고를 하게 해주는 책이 참 좋은데 이 책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교수님. 예를 들면 그 유토피아를 책 내용에서 유토피아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유토피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에서 플라톤의 국가가 나와요. 보통 설명이 이렇게 어딜 가나 다 붙어 다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거 말고도 보면 그 조지 오웰의 1984를 보면 우리나라의 80년대 민주화 이전의 모습들을 또 이렇게 다 연결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어떻게 유토피아에서 기본소득을 끌어내는지 이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1984에서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금 현재 이 시대가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신조어가 어떻게 억압으로 국가 권력의 억압과 같은 맥락으로 또 이렇게 설명되어진지 하는 이런 그 사고의 스펙트럼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교수님.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과 문학 간에 이렇게 교차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느꼈던 게 이 8개 작품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교수님은 이 8개 작품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이 작품이 조금 저한테 특별합니다 한다면 이유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8편의 작품 가운데 제 사고의 출발점은 이 신라권이에요. 신라권은 뭐 기독교인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이제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을 나왔고요.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3박 4일 동안 대수양회라는 명목으로 예배를 받거든요. 전 그때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찬송가가 지급이 되고 성경이 지급이 되고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보고 그리고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제 체프를 받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예수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예수는 반항하는 인간이에요. 저항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 가보니까 온통 순종만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사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책의 제목에 따라서 이제 때문에를 강조하셨죠. 저는 그때 당시 계속 때문에의 사랑을 강조했어요. 근데 전도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전도사 만날 때마다 따져 물었어요. 전도사가 나중에 저를 보고 도망을 갑니다. 그만큼 이제 고등학교 시기에 저한테도 사실은 그럼에의 불구하고 이 사랑과 때문에의 사랑은 상당히 화두로 저한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약과 성경이 이제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제 천지 창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많은 시사를 얻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헌법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사상도 거기에서 제가 도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피하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두 인간에게 인류의 시조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할 이제 권한과 권능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차별이 시작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기독교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창망한 그거예요. 거기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목사님들은 늘상 사탄의 존재를 말할 때 저 죽일 놈인 거예요. 아주 악의 전형적인 거. 의문을 품었던 거죠. 사탄이 과연 그런가?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당시에 신라권을 처음 접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신라권 너무나 어려운 책이었고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이 책을 꼼꼼히 읽고 분석을 하면서 결국은 이 사탄의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저항 정신 이게 인간의 권리의 모습이다. 그 사탄이 가왔던 자유의 의지가 하와에게 녹아있는 거예요. 아담은 계속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 살짝 고개 들다가 곧바로 수월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의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에게 너도 복종하라. 하지만은 하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파멸로서 파멸을 깨뜨릴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하고서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결국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으로서 자유의지가 사탄과 하와에게 있다. 그게 저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부딪혔던 거죠. 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다시 한번 이 신라권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신라권이 아마 다르게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쓰셨군요. 저는 사실
8개 중에서 제일 공감이 덜 갔던 게 신라권이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읽으면서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여러 가지 맥락인 것 같아요. 결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책 중에서 제목을 우리 이방인의 메루소 주인공이 사례로 밝힌 이유인 태양 때문에 죽였다라고 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은 그걸로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왜 이 제목을 이 여러 개 중에서 이 제목으로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신중현 대표님의 권장사항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예.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고민을 상당 기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원고를 이제 좀 출판사 측에서 네. 편집을 하면서 읽어보시니까, 네. 전 그래서 제 원고를 출판사 넘기면은 출판사의 에디터들의 의견을 제가 상당히 수용합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포착하지 못한 내용을 사실 출판 편집인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포착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시집도 무한병 배추두병 그것도 이제 제가 아는 김수상 시인의 어떤 네. 공고를 받아들였던 네. 거고, 이 책의 제목도 이제 학위사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네. 그대로 확정을 했던 겁니다. 아, 다른 아무 이유가 없으시군요. 이유가 없습니다. 아, 예.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고민한 게 책 제목이 왜일까였거든요, 교수님. 정말 고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이제 네. 이게 제가 그 공고를 제가 수용한 것은 네. 제가 이 책을 쓸 때의 의도가 부합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죠. 아시는 바와 같이 까미의 이방인은 이제 그 불어로는 에트랑주의가 이제 영어로는 스트레인저예요. 이방인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때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방인인 거예요. 프랑스 사회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프랑스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는 영원히 프랑스 사회의 이너서클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 6년간 생활하다 왔어요. 네. 국내에 돌아와서는 이제는 국내에도 이너서클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미처 30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프랑스에서 보고 오고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도 깃들지 못하고 계속 겉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관자로서, 이방인으로서, 또는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상당히 복합적인 어떤 사고를 하게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서 이 사회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항자, 비판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영혼이 야인으로서 한 번도 권력의 핵심부에 접근하지 못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는 이 나라, 이 사회, 특히 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대구 사회에 완전히 깃들지 못했어요. 그래서도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방인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 이방인인 것 같아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수님. 세계와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인간. 그건 누구나 이방인입니다. 그럼요. 교수님 역시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어느 장면 혹은 혼자 있는 순간 속에서도 이방인이라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각자 살아감에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사건 속에서 왜인가를 밝혀가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책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독자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이 살짝 무겁죠? 그리고 또 오늘 토크도 살짝 격양이 됐다 안 됐다 했죠.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분에게 질문할 분은 있고요. 다른 분 혹시 손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세요? 아, 네, 저기 안쪽에 한 분 계십니다. 네, 누가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예, 교수님 옛날에 뵙고 다시 했는데 저도 그 책을 사실 안 읽고 오다가 이방인 걸 읽었는데 그 방금 교수님이 그
이방인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제가 송두율 교수 경계인 그런 걸 제가 옛날에 보고 상당히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송두율 교수님 뭐 나이는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이야기고, 제 질문은 제 이방인 파트를 읽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거기서 이제 검사하고 변호사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그냥 책을 안 읽고 교수님 책에서 느낀 거는, 교수님 이제 로스쿨 계시니까 국선 변호인 형사에 있어서 국선 변호인이 하는 역할을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 갑자기 그 교수님 쓰신 그 부분을 봤을 때, 진작 그 주인공에 대한 변호인은 이 사람이 살인의 동기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이 아니고 유죄 전제하에서 형량을 깎는 방향, 그리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런 걸 말하는 거 보고 제가 갑자기 오버랩 되는 게, 제가 최근에 로스쿨 나온 사람들 국선 전담 변호하는 형사법정에 가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냥 전형적인 틀이에요. 그냥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 장량강경해달라.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제가 1심 형사법정을 안 가봤는데 2심에 가니까 그날이 이제 처음에 가니까 선고하는 사람을 쫙 해요. 그 다음에는 제1회 공판기일이자 그날이 결심이더라고요. 그런데 국선 변호사님 된 사람은 딱 하자마자 그냥 깎아달라. 그리고 이제 그거는 법정에서 하는 거고, 제가 그 국선 변호 이제 피고인으로서 상담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변호사도 등하면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벌금 뭐 200만 원 같으면 몇십만 원 깎는 그런 장면을 제가 최근에 보고 나서 교수님 그 글을 딱 보니까, 아, 거기 그 뭡니까 이방인으로 등장하는 변호사, 예, 과연 그런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는, 이게 현실과 우연일치로, 현실에 제가 최근 관찰하고 들은 바하고 그 소설에 등장하는 그 장면을 오버랩이 됐는데, 교수님께서 로스쿨의 학생들을 봤을 때 과연 제가 오버랩 시킨 게 어떤 측면이 되는가,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번 말씀드리면, 그 조직에 있어서, 공적 조직에 있어서 제가 이런 변론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시민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시민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공적 조직에 존립에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야, 이렇게 그런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편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이 그 사람의 행위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위험하다는 그런 발상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매치시키는데, 그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로스쿨의 학생들은 하고 교수님 보실 때 제가 오버랩 시키는 데에서 교수님 어떤 느끼시는가? 좀 너무 질문이 너무 상당했죠? 교수님 편하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은 통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소송 당사자의 일방인 피고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피고를 대신해서 이제 변호인이 이제 법적인 대리인이 되게 되고요. 상대쪽에서는 검사는 이제 계속 이제 법적인 규정을 정리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판사는 양쪽의 중재자를 듣고 있다가 최종 이제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까미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이방인이라 하게 되면은 메르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방인이다. 죽음에 이르야만이 비로소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다 우리는 이방인 거예요. 도토리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법적인 소송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 사라지가 없습니다. 메르소가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다. 첫 문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오줄리 마명의 목들라는 아주 미미건조하고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는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고 그 다음날 그
여친과 같이 동침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난이 대상, 도덕적인 비난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까미가 제시하는 것은 뭐죠? 이 삶 자체가 부조리하다. 우리가 조리를 말하지만은 삶은 부조리하다. 부조리한 삶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체인자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다. 우리는 다 이 삶에서 떠도는 이방인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핑계댈 게 태양밖에 없었던 거죠. 네, 네, 지금 한 번만 맞고 바로 네. 제가 직업 때문에 한 1년 정도 판결문을 계속 본 적이 있거든요. 1년 동안 판결문만 계속 대우집 나온 판결 받아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 말씀인 게 판사가 시인이 되고 시인이 판사가 되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꾸어 얘기하면은 판결문이 시가 되고 또는 문학 작품이 되고 문학 작품이 또 이렇게 또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실 때 그 예를 하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판결문, 우리나라에 나온 판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판례들을 어떤 판결문을 시적으로 가장 이렇게 의미 있게 감명 있게 보셨는지 그거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제 이 텍스트에도 이제 4편의 시적 정의에 부합되는 이제 판결의 사례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우리나라 판결문 속에 시적 정의에 부합되는 사실 문학적인 판결문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무미건조가 딱딱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판결문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런 딱딱한 문장들, 법률가들이 구사하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들. 그래서 그 4편의 사례들 가운데 조국 교수가 한때 이제 이것이 시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문이다. 이거 상당히 이제 회자가 된 판결문이 제가 이제 저도 소개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쓸 때 임대주택에서 쫓겨나야 되는 노부부 이야기를 판사가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걸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건 공감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딱딱한 문장으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판결문을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분들을 위로를 하면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로스쿨을 뿐만 아니라 법률가들은 이와 같은 문학적인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어느 일부 판사가 그와 같은 감성이 겸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판결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본인이 안아야 될 여러 부담들, 정치적인, 사회적인 비난 여론들, 이것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젊은 이제 판사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앞으로 이 판사들이 저와 이와 같은 저자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구나 라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이 문학적인 판결문이 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네? 질문이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네, 질문이 너무 좋았다는 것이고요. 형량이 정해져 있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럼요. 상대방에게 뉘우침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시적 정의인 것 같고요. 시적 정의가 가능한 건 결국 그 사람의 스토리에 대한 공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칠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사 말씀 겸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포에틱 저스티스라는 그 주제어를 한번 쳐보시면은 미국에서 이제 법정에서 우리나라 치면 아주 경미한 사건들, 주로 이제 소액 사건들에 대해서 미국의 법정에서 판사들이 아주 부드럽게 소송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제 유튜브들 동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부터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내지는 엄마가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판사가 이제 같이 동행한 어린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아버지 엄마 이러면서 잘못했지 않니? 애가 예. 그러면 너는 아버지 엄마한테 어느 정도의 벌금형을 부과하면 좋을까? 애가 그러면 $5예요. 그러면 그래 알아서 $5. 아 진짜요? 예. 와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실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그런 식의 우리가 소송은 진행할 수 없겠지만은, 하지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우리 소년범죄라든지 또 가계곤란자들에 의해서 생활범죄라든지
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판사가 충분히 부드러운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판결을 내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법원에 가면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인간을 하여금 너무 비우울하게 만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사실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태어났는데 보다 존중받는 사회, 나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침해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위해서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그와 같은 이제 판결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교수님. 어느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한 죄인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인생에 단 한 명만 있었으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명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기억나는 밤입니다. 인간의 온기가 우리 모두 이방인인 서로에게 향할 수 있는 법정 그리고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도서출판 하기사가 준비한 금요 북토크 그 골목에서 만난 저자 네 번째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토크는 10월 넷째 금요일인 10월 28일 저녁 7시 이곳인데요. 대구에 있는 수성구의 용학도서관의 김상진 관장님의 도서관은 살아있다라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 북토크 골목에서 만난 저자 MC 하승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